자, 부자 도시라고 생각하는 뉴욕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던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도시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 대공황. 미국의 경제 호황기와 경제 대공황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 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강의 산업국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군수 물자를 대량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류와 생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 전기 이러한 기업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과연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은 미국 시장 경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18, 19세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산업화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뭐예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방임이요? 어느 정도는 아시죠? 아시는 분? 경제학 시간에 배우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기초해서 그냥 정부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잘 냅두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다. 혹시 저 혜정 씨 경영대 출신 아니세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경영대. 경제 주체인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국가는 손을 떼라는 얘기예요. 강력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원칙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큰 기업들, 돈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작고 힘이 약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예요? 합병하거나 또 파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대 독과점 기업 집단이라는 트러스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산업 자본가의 시대를 얘기할 때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산업 자본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인더스트리얼 타이쿤, 어마어마한 산업 자본가들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이 유명하죠. 먼저 사진을 볼까요? 자, 왼쪽은 누굽니까? 존 D. 록펠러. 이제 우리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석유의 왕입니다. 두 번째는 앤드루 카네기, 철강 왕. 마지막 오른쪽은 금융의 왕, JP 모건입니다. 뭐 이분들에 대해서 뭐 아시는 뭐 내용이 있습니까? 다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개개인의 어떤 업적도 많았겠지만 사실 가문이 돼서 이름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JP 모건 은행으로 알고 있어요. JP 모건 앤 체이스 은행?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고 큰 회사이라고 들었어요. 그거 맞아? 저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이 JP 모건 가고 싶다고 입사 지원서 내고 맞아, 그랬었거든요. 혜성 씨 정도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유, 이 어마어마한 미국 시장에서 어느 한 분야를 독점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록펠러부터 볼까요? 록펠러의 최절정기 재산은 당시 약 15억 달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395조. 거의 400조 되는 거네요. 사실 저는 10억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빌 게이츠 재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소유하고 있었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현재 미국 부자 순위 1위인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재산이 약 239조입니다. 2위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재산이 약 205조입니다. 현재 부자 1, 2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우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요? 알고 싶다. 이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남북전쟁으로 덕을 봅니다. 록펠러의 경우는 일찌감치 석유 산업이 급부상할 것을 예견하고 석유 산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중에 석유 산업이 예견대로 급부상하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죠. 카네기, 철강왕이라고 그랬죠. 카네기 역시 남북전쟁을 통해서 많은 양의 군수물자가 기차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걸 보고 아, 철도의 시대가 오겠구나. 철강삼에 뛰어듭니다. 예상이 맞아떨어지죠.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몰건, 돈 냄새를 가장 잘 맡은 사람입니다. 코가 커요. 그래서 제일 그럴 수 가장 있습니다. 큽니다. 냄새를 잘 맡아서. 사실 모건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코였어요. 코가 약간 병이 있어가지고 비대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상당한 뽀샵을, 그 당시에는 뽀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뽀샵을 하고 이게 생긴 게 지금 몰간의 코인데, 몰간은 정말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중에 이제 낙후되고 아예 고장이 난 북군의 총을 한 자루에 3불 50센트에 사들였다. 대충 수리해서 다시 되팔았습니다. 얼마? 22달러. 3달러 50센트에서 22달러를 받아서 몇 배 장사해요? 7배? 6배? 몇 배의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게 돼요. 자, 이들은 시장 독점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록펠러 예를 들까요? 스탠더드 오일 이 회사를 창립했는데 철도 이 회사와 비밀 협약을 맺어서 운송 가격의 10%를 리베이트,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제품이 가격을 책정하는데 운송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밀 협약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운송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쟁 회사들은 어쩌을까요? 파산당하죠. 아니면 할 수 없이 합병당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점유합니다. 놀랍죠? 이 카네기는 또 이런 것도 해요. 자, 외국의 경쟁 회사가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 그런 회사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치, 유명 정치를 매수합니다. 자기 회사에 유리한 뭐예요? 보호관세법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정경유착이 또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1900년 초에 몰간은 자기가 갖고 있던 제철 회사와 카네기 회사를 합병시켜버립니다. 당시 시가로 10억 달러에 되는 초대형 미국 제철 회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세 명의 기업가는 각각 비슷한 방법으로 부를 이뤘고 이는 곧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 결국 부자들만이 더 부자가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빈부격차는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하면서 노동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근데 많이 벌면서 노동자가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고 이게 파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군인과 경찰이 들이닥쳐서 물리적으로 해산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 자체가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서 사설 탐정 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아니 악명 높은 회사가 핑거튼 탐정 회사. 이 핑거튼 이 탐정 회사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만약에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운동은 노동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들이 산업 현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결국 기업들이 이런 부도덕한 행위로 제멋대로 몸집을 키웠는데 정부가 간섭과 규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은 무시무시한 학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1914년
록펠러에 콜로라도 연료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광산이 있었어요. 노동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 노동자들이 이제 단체로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0,000에서 2만 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사택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동원해서 공장 주변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갑니다. 결국 군인들과 대치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1914년 4월 군인들이 집단 발포를 합니다. 아이고. 여기에 기관총까지 사용됩니다. 그 당시 천막추 상황을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여기에서 11명의 어린이 시체와 2명의 여성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사태로 총 19명이 희생당합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 저런 게 알려줘도? 그런데 이게 록펠러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카네기도 189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892년에 이 홈스테드 스틸, 카네기 스틸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카네기 회사에서는 이 핑거튼 회사 기억나죠? 여기서 무려 300명의 용병을 착출해서 진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 기업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 독점 기업가들을 보는 시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 기부를 많이 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부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했던 것은 이미지 메이킹도 있을 거예요. 자기 본인의 이미지를.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몰건은 또 미국 경제도 살립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갈 대공황 이전에 미국의 최악의 경제 공황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7년에 패닉이라고 하는데, 자, 경제 공황이 오니까 몰건이 금융계의 큰 손을 불러 모아서 지금 상황 인원이 돈을 내놓고 미국 경제를 극복하자. 그래서 1907년 이 패닉이 극복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한 금융 위기를 사람으로 해서. 맞습니다.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이 경제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유럽은 1차 세계대전에 혼란에 빠집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파괴된 유럽은 전쟁 후에도 물건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식량과 무기 등 여러 제품들을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20년대 미국에 본격적인 호황기가 옵니다. 그 정도가 엄청나서 그 시대를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자, 광란의 시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광량의 시대를 Roaring Twenties*라고 하는데 이미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갖게 되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문화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약간 유명한 시대인 것 같고. 그렇죠. 1920년대는 미국 최고의 호황기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세계 제조업의 42%를 장악합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세계 자동차의 80%를 장악합니다. 80%. 와. 자, 이 당시에 이 어셈블리 라인, 이 기계화 운동으로 값이 싼데 좋은 자동차를 포드 회사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의 제품들이 미국 공장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베큐um 클리너, 또 라디오. 그래서 당시 이제 공장을 통해서 쉼없이 생산이 됩니다. 옛날에는 사치품의 일부였던 것들이
웬만한 집에서는 값비싼 상품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낼게요. 정식 문제입니다. 퀴즈 타임. 와우. 당시 미국에서는 고가의 사치품들을 팔기 위해 이 제도를 대중화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물건을 자주 사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돈이 없으면은 정답. 할부제도 할부. 할부제도 할부. 예, 할부제도입니다. 할부제도. 와. 아, 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백화점에서 시작된 이 할부제도는 더 많은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와. 한번 사진을 볼까요? 타일러 씨 뭐라고 합니까요? Ford weekly purchase plan, the easiest way to buy a car. Oh my gosh. 할부제도인데 주단으로 끊어서 어느 정도 돈을 내면은 포드 자동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대표적인 이 자동차 광고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오늘 자. 사고 나중에 지불해라. 예, pay later. 아, 오늘 사고 나중에 갚아가면 되지. 진짜 웃기다. 첫 번째, 네가 뭘 살 것인가를 셀렉트하고 두 번째,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어레인지하고 세 번째,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소비를 되게 부추기는 그러네요. 거네, 진짜. 자, 하나 재미있는 예를 들까요? 당시 대학가에서 한 벌에 300에서 400불 정도가 되는 이 라쿤 털 뭐죠? 예, 코트가 유행했다고.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이 $80 정도 됐습니다. 근데 3,400불짜리 코트가 유행이라고요? 그 당시 대학가에서 유행했다고 그럽니다. 와, 진짜 사치의 끝판이다. 1929년 3월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후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희망에 찬 밝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GDP 기준으로 42%나 성장했습니다. 평균 소득은 $1,500에 오르게 됩니다. 실업률은 4% 이하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제 호황을 뒷받침했던 것이 월스트리트의 뭐예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겠다면 10배인 1,000만 원을 은행에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완전 투기장이네. 완전 거품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돈을 있는 데를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죠. 거기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 주가가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주식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의 말처럼 1929년 9월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당시에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급격히 오르더니 29년 9월에 381을 찍은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고점을 찍는. 자, 이 당시에 주식 거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당시 신문 이 헤드라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28년 7월 15일자 뉴욕타임입니다. Stock Speculation, 전국적인 주식 투기 헤드라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태를 불안하게 보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만평을 한번 볼까요? 배가 뿡 나온 사람 누구예요? 주식 투기에 미친 대중이란 얘기예요. 와, 터지기 일보 직전. 저직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계속 주식을 주문하니까 이 서빙한 사람은 뭐예요? 야,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뺏었네.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이 주식 열풍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앞에 북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월스트리트의 이 주식 붐을 북치고 누가 나갑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국가의 일반적인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기다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경기보다 주식시장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경고가 어쨌든 하긴 했네요. 그렇지만 무엇에 빠지면 안 들리죠? 경고가 들리죠. 안 들립니다. 근데 진짜 요즘 우리나라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맞아. 정말 요즘 친구들도 보면은 그 주식 어플 깔아가지고 하루 종일 등락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유럽에서도 비슷해요. 유럽에서도 진짜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돈 벌기 위해 단기 투자도 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결국에 돈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지는 않아요. 저 비슷한 분위기가 되기는 하지만 똑같지 않은 게 그때 당시에 사실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지도 뭐 기업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굉장히 미흡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완전히 수치를 막 풀려서 막 이렇게 내보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간섭을 안 씁니다. 자, 1920년에서 1929년 10월 전까지 다우 지수 누적 상승률은 무려 245%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미국 경제 성장을 두고 사람들은 황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신기록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온 것입니다. The collapse of the stock exchange had spread like wildfire in New York. Thousands of people streamed the Wall Street, fearing for their shares. 사실 그 전날 수요일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 전략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폭락하더니 여러 우량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개장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The following morning, the fear turned to panic, and brokers began unloading margin accounts at record speed. Stock prices plummeted sickeningly across the board, spurring the rush of sell orders from terrified speculators, still more. As anguished shrieks rose up from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visitors' gallery was cleared. In less than 2 hours, nearly $10 billion invested in stocks was simply wiped out. 타일러 씨나 KD 씨는 검은 목요일에서 들어는 봤죠? 네, 유럽에서 사실 검은 금요일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 시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거기 금요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날 얼마나 많은 주식이 떨어졌을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확 떨어지는 지점이 보이죠? 이때가 바로 검은 목요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396달러에서 210달러까지 폭락합니다. 반토막 났네,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죠. 이날 거래된 주식이 종전 하루 최대 거래량인 400만 주의 3배가 넘는 무려 1289만 주가 거래됩니다. 시카고와 버팔로 주식시장은 아예 12시 반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1명의 주식 투자가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립니다. 당일 오후 1시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들이 긴급 회동을 가집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자 합의를 봅니다. 그때 또 몰건 은행이 개입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패했죠. 이번 상황은 지난 1907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졌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대한 이 미국의 경제가 주식 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큰 손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블랙 Thursday, 검은 목요일 소식가 그 주말 동안 이 신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주식이 개장하자 사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의 기계조차도 어떻게 가동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주식이 매매됩니다. 미국 증시는 추락을 거듭하더니 1932년 7월까지 3년 만에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검은 목요일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요. 거품이었나? 그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주식 붐이 일어났는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왜 떨어진 거지? 근데 일단 주식 샀을 때 사실 나한테 없는 돈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출도 못 갚고 뭔가 다 무너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은행도 무너지고. 맞아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왜 검은 목요일이 발생했는가는 경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역사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경제학자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사는 사람은 안정적인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시설을 늘려서 무작정 제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재고 창고에 쌓일 거 아니에요. 재고가 쌓이게 되자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주식의 열풍.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세상에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그 당시에는 주식에 상장할 수 있었어요. 수익을 남긴다는 데이터도 없는데 주가가 2배, 3배로 튀어오릅니다. 왜 튀는 거예요? 소문으로. 뭔가에 투자하면은 이 주식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고속 성장에 따른 소득 재분배 문제도 컸습니다. 20년대 경제 호황으로 그동안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0.5%에서 1% 상위 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가정의 80%는 아예 은행에 예치한 돈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의 부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폭락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주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됩니다. 1929년에서 33년까지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됩니다. 9,000여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습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Unemployment rose to 25%. The Great Depression had set in. 고층 빌딩에서는 연일 투신 자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After the stock market crash, just in New York, a dozen bankers committed suicide.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경제 대공황이
90년 전의 일이죠. 먼 나라 일같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997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IMF 터졌잖아요.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IMF에 대해서 기억나신 뭐 다른 에피소드 있는가요? 저 그때 그 교과서에 뭐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금모아 수출하자 캠페인 열흘째인 오늘로 이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3.3톤보다 2배나 많은 6.8톤가량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군대 입대하려고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엄청 늘어가지고 그때 군대를 그랬습니다. 일단 가자. 예, 군대부터 다녀오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군대 지원을 엄청 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경제 위기 때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제1일행이 문을 닫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아, 대우, 한라 기업 등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팔려나갑니다. 당시 우리도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미국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미국 자본주의가 붕괴했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 자본주의가 연쇄적으로 붕괴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어떤 나라도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길거리에서는 구호 단체들이 주는 빵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때 사진 하나를 볼까요? 커피랑 도넛 받으려고 온 거구나. 저 실업자가 저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실업자가 근데 그 아까 그 시카고 갱처럼 다 입고 있네요. 오, 시카고의 한 장면입니다. 다 갱 아니에요? 구호 단체가 주는 프리 이제 프리 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무료 급식소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오 그래 그러게. 진짜 이미 언급된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언급된 사람 중에 모간, 나왔어요. 모간? 재벌들? 록펠러. 모간이에요, 라카펠라. 카네기, 아, 알카폰, 예, 알카포네입니다. 알카폰이. 그래서 시카고 갱처럼 입고 있었다 그랬잖아. 나는 그래서 지원 씨가 맡을 줄 알았는데 타일러 씨가 아니 선수를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죠. 마피아가 저런 좋은 일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1931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 무려 5천 명이 끼니를 여기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카포네를 대공황의 로빈 후드라고 불렀습니다. 와.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끈이를 이어갔습니다. 클리블랜드나 뉴욕이나 도심 외곽에는 주식과 대출로 집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판자촌을 형성합니다. 그걸 그때 사람들은 후버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버빌. 대통령 이름이에요? 당시 대통령 이름이 후보입니다. 이 후보 대통령이 무능해서 해결을 못한 혹은 그가 경제 공황을 초래한 지도자였기에 비아냥거리는 말로 후보빌, 그 당시에 판자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Unemployed, wanted a 뭐 같아요? decent job. Wanted a decent job. 예, 일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구직자들이 자기 이력서를 내걸고 양복을 입고 본인을 광고 예, 자기 홍보. 예, 몸에 이력서를 메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잡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이대고 그냥 걸린 데 있으면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이에요. 1933년에 미국 실업률이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50%? 50%면 다 망하죠. 완전. 이건 뭐 30%. 25%까지 갑니다.
IMF 때 우리나라 실업률 최고치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7%. 25%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잡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미국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의 모습은 성공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사실 링컨은 지금의 중남부 켄터키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모든 일을 했어요. 농사에 관계된 것, 뭐 돼지 키우는 것, 우유주하는 것, 뭐 이게 장작을 패는 것, 밭을 가는 것, 모든 일을 다 했었죠. 이런 링컨에게 학교 다닐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없습니다. 없었죠. 학교 교육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링컨이 받았던 총 학교 수업은 채 1년이 되지 못했어요. 거의 안 다닌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어떻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을까? 독학을 했나? 이게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학구열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링컨 하면 떠오르는 게 독서. 그래서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링컨이 살던 동네에서 이 법원을 가려면 한 30마일,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링컨이 직접 어렸을 때 걸어가서 변호사들은 어떻게 변호하나 그걸 유심히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주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링컨은 자지 않고 세게 들었다가 동네 친구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걸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말도 잘했구나. 이게 나중에 링컨의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되게 이야기꾼 같은 느낌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링컨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링컨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링컨이 정말 잘하는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링컨은 이 스포츠의 최고 실력자였는데 12년 동안 딱 한 번 졌을 정도로 링컨이 잘했던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포츠가 뭘까요? 12년 동안 딱 처음 듣는 정도로.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쪽이에요? 네. 근데 상대가 있는 스포츠입니다. 레슬링. 맞아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맞아. 바로 레슬링입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상하고 링컨이 키가 크잖아. 190이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키가 크면 레슬링을 잘 못하잖아요. 어렸을 때 농사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말랐지만 우리 규현 씨처럼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와 인디애나주에 있을 때 레슬러로서 꽤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든 링컨이 23살 때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법 쪽으로 준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 후 이제 변호사로서의 링컨의 이제 삶이 시작된 것이죠. 독학으로 변호사. 어떻게 그렇게 됐지? 평범한 백인으로 살았던 링컨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링컨이 오늘의 주제인 흑인 노예들을 보는 시선, 또 흑인 노예들의 법적인 문제에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명 1841년 베일리 대 크로멜이라는 이 법정 사건인데 어느 흑인 소녀가 자기는 일리노이의 자유주에 살았었는데 계속 노예로 취급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거예요. 링컨이 이 소녀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연히 맡게 되면서 노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이 켄터키의 렉싱턴인데 3주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심히 살면서 노예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노예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이게 철사에 묶여가지고 이 목한 농장으로 끌려가는 거. 심지어 노예 경매까지도 직접 목격하고
링컨으로서는 앞으로 이 노예 문제를 생각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링컨은 노예 소유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링컨이 노예 소유자라고 비판하는 건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사실 링컨의 부인이 노예를 소유한 켄터키주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노예를 소유한 상류 귀족이기 때문에 아마도 링컨도 노예를 소유한 변호사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링컨은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링컨이 목격했던 이 노예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노예제도의 역사는 과연 어디서 갔을까요? 이 비극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바늘을 400년 전으로 되돌아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1619년 영국의 버지니아 식민지 제임스타운인데 정착촌으로 가는 길목의 어느 해안가에 배 한 척이 도착합니다. 이 배의 정체는 네덜란드 국적의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사실 영국 무장 상선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지금의 멕시코인데 이 식량이 떨어져서 잠시 이 버지니아 해안에 정박한 거예요. 배 안에 선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인 20여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필요했던 그들은 이 지역의 정착민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배에 싣고 온 흑인 20명과 식량을 맞바꾸자. 바로 여기에서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금의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노예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15세기부터 대서양 노예 무역이 횡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땅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한 이 흑인 노예들은 사실상 계약 하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들은 계약 하인 신분 계약증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계약 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노예 신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노예 한번 선박을 한번 볼까요? 아, 그건가? 아, 선박 사진 무서운데. 지원 씨, 이 까만 게 뭐 같아요? 좌석 아니에요? 좌석? 앉아 있지는 않아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네, 비슷하게 누워 있는 누워서 거예요. 이거 막 겹쳐놨다고 막 전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침대 중에 이렇게 층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예선에 이게 까만 선 하나하나가 노예 한 명 한 명을 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흑인 노예들은 짐짝처럼 층층이 쌓여서 배에 실려왔습니다. 전부 눕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족한 경우에는 쪼그려 앉아야 되고 노예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항해를 했을까요? 탈수, 또 이질, 괴혈병 이런 이 질병 때문에 많은 노예가 죽게 되고 그래서 노예를 가득 태운 선이 도착을 하면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예 팔아요, 노예 팔아요. 육성과 함께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노예 판매에 관계된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자, 그 상황을 담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애도 있네. 그렇죠. 애기도 같이 파는 거예요, 저. 그렇습니다. 애는 애가 클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1769년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에 나온 이게 경매 전단인데 94, 이 94명의 노예를 팔겠다는 그런 노예 전단지예요. 이게 보면은 39명의 남자, 15명의 소년, 24명의 여자, 16명의 소년 이렇게 상품이 아주 좋은 94명의 이게 노예를 경매합니다 하고 이게 전단지를 뿌렸던 이 실제 전단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또 밑에 있어요. 예, 밑에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시에라레온. 예. 사실 노예를 상품화했다는 얘기예요. 경매를 위해 노예들은 마치 진열 때 올라간 상품처럼 갑판에 쭉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노예선의 선장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구매자들은 뭐 하겠어요? 노예들의 힘과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달려보게 하기도 하고 뛰어보게도 하고 말도 시켜보고 특히 노예들의 입과 눈을 자세히 살핍니다. 상품이 과연 최상품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죠. Very good. Higher. You see this? It's very likely he will grow into a fine beast. 자, 이렇게 해서 낙찰된 노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등록제 같은 거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소유가인 되죠. 그래서 보통 등 가슴에 뜨거운 불에 달군 은재 낙관으로 주인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노예들이 특히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미국의 남부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네. 미국의 공식 명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연방 합중국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주권을 가진 이 각 주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연방국이라는 얘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조지아에서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이 정도가 미국의 메이저 남부주들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전체가 농업사회였잖아요. 근데 북부는 산업화가 되면서 상공업 위주의 경제로 바뀌어갔고 남부는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 매매가 활발하게 됐는데 그런데 특히 이 농사 때문에 더 많은 수의 노예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농사가 무엇일까요?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담배? 너무 쉬운가 봐요. 네, 타일러 씨, 우리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옷, 목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원재료인 목화 때문입니다. 대개 목화의 열매는 이 7월, 8월경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더울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솜이 땅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따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양의 목화를 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30kg 정도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1793년에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발명품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바로 면화에서 면화씨를 분리하는 조명기, 카튼진. 이 기계가 발명되면서 목화 재배 작업의 효율성이 확 높아집니다. 이 조명기가 이게 발명이 되면서 50배나 많은 목화를 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목화의 수요가 엄청 늘어납니다. 이렇게 목화 농장은 남부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처음에 20여 명으로 이게 시작된 흑인 노예는 1860년 인구 조사, 그리고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은 39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부는 제 노예의 존재는 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남부에서는 이 흑인 노예 수가 100인 수를 능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노예 제도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자, 백인들은 이 흑인 노예를 부리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된 반면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갈수록 비참하게 됩니다. 돈이 트기 전에 농장으로 끌려가서 일일 수확량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어떻게 해서요?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당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채찍과 이런 사슬 어떤 용도에 있을까요? 체벌용이네요. 체벌용. 아유, 이거는 맞아서. 아유. 이 실제 사진입니다. 사실 북부에서도 공장이나 부두 그리고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는 아주 적은 수이긴 하지만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기계화로 인해서 점점 이 숙련된 백인 기술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부주들은 185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예를 폐지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왜 노예 제도를 반대했을까요? 노예가 필요 없으니까 딱히. 남부가 힘이 커지면 안 좋잖아요. 비슷하게 접근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뭐예요? 서부로 급속히 확장됩니다. 그러죠? 서부로 팽창이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영토가 노예주로 연방에 편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부의 정치력이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이런 정치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어떻든 이제 노예제도 때문에 남부와 북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808년 연방법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탄생합니다.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남부에게는 어떻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법일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노예를 사들이지 못하게 되자 남부 농장주들이 기발한 어떤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노예 품귀 현상이 발생한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 노예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이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뭐 노예 부모한테 태어나면 그 애도 노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맞춰버린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노예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도 노예가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든 노예의 자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자 노예들을 선별해서 출산을 뭐예요? 강요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부러 막 애를 더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너무 심한데. 자, 원래 노예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을 인정하고 자연 출산을 조장한 것이죠.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얼마든지 떼어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농장주들은 그래서 노예들이 이제 혼인서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냐? 결혼한 이후에도 언제든 주인 마음대로 되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금지된 노예를 이게 수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약 $800 정도 벌금을 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우리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 보스턴 기준의 목수 이게 일일 임금을 보니까 팀장 수준이 $1.75예요. $1예요? 네, $1.75 하루 임금이. 하루.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를 모아야 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만약에 노예선을 제조하다 적발되면은 $20,000의 중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 전역에서는 자위주에 사는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흑인 납치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맞아. 그 노예 12년에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북부의 자유인을 강제로 납치해서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잠든 사이에 남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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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oo many libations. 그러자 남부 노예들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탈출을 감행하죠. 이 탈출한 남부 노예들이 도망친 곳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북부구나. 예, 북부입니다. 예. 거기가 폐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통행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시가 되면 대체로 이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서 이 시간 이후로는 어느 노예도 예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이 노예들을 잡기 위한 현상금이 많이 붙게 될 거 아니에요? 현상금. 이 프로페셔널, 전문 노예 사냥꾼들이 생겨납니다. 신호꾼. 그래서 이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흑인 노예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전문 노예 사냥꾼, 그리고 마을 보안관, 무자, 기마, 순찰대 다 한 통속이에요. 이들이 뒤쫓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망가던 노예가 이들에게 붙잡히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었대요, 선생님. 뭐 엄청난 체벌은 기본일 그렇죠. 거고. 족쇄를. 그렇습니다. 예. 아주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벌겋게 달군 인두에 몸을 지지거나 목에 이 족쇄를 채우기도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실제로 남북전쟁 때 북군이 입수한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루이지애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도망가다가 잡혀왔을 경우에 이렇게 목에 족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다 방울을 달아서 소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도망 노인이 조심하고 또 도망갈 수 있으니 다 봐라 이거예요. 와, 본인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채찍질은 기본이었겠죠? 남자의 경우에는 거세까지 합니다. 사실입니다. Come here, boy. 자, 도망가다 잡히면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망친다는 건 뭐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나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 도망치는 노예들을 막기 위해 농장들은 더 강력한 이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1850년 도망 노예법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바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법이에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1808년에 노예 수입 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연방법에서.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남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노예 제도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제 북부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명한 드레드 스캇 이 사건인데, 이 드레드 스캇이라는 남부 미주리 출신의 노예가 이 자유주의인 북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인 미주리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죽고 나서 여전히 본인이 노예 취급을 받게 되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소송이 남북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이제 노예제도가 너무 민감하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놔버린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제 드디어 사법부가 무언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초미의 관심이 된 것이죠. 대법원은 남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진짜? 여기 문제 낼까요? 당시 남부 출신의 인물이 대법원장을 맡고 있었다. 드레드 스콧이 패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노예가 어떤 신분입니까? 아,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아주 근접했어요. 아주 근접했어요. 혜성. 예, 혜성 씨. 그 드레드 스콧은 미국 시민이 아니어서 그거에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타일러 씨가 맞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게 결정인데, 대법원이 남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거예요. 노예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송은 뭐예요? 무효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소송 자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거 봐라. 사법부도 우리 편이지 않느냐. 축제 분위기입니다. 북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뭉치게 되고, 남부는 또 남부대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860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게 됩니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남부 출신이나 아니면 남부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대통령을 꼭 만들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북부는 어떻게 했어요? 해제하는 쪽으로. 반대. 북부는 드레드 스캇 판결로 기세가 등등해진 남부의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강력한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스타가 등장합니다.
당시 변호사로 정치가로 서서히 이게 부각되고 있던 에이브럼 링컨. 2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링컨이 밀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합니다. 그의 상대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티븐 더글라스. 연방 상원인 스티븐 더글라스와 7차례의 논쟁을 벌인 유명한 스티븐 더글라스와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가 논쟁이 바로 이거예요. 엄청 유명해요. 이게 링컨은 스티븐 더글라스의 논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된 집은 올바로 설 수 없다. 나는 이 나라가 절반의 노예주, 절반의 자유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그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남부와 북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예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연설로 인해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게 됩니다. 스타가 됩니다. 말을 잘했어.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이 스티븐 더글라스 연설로 인해서 이 시골 이게 일리노이에서 그저 그런 정치인이었던 링컨이 적어도 북부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 선거에서 북부 사람들은 이른바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의 깃발 아래 집결하게 됩니다. 결국 링컨은 북부의 한 주의 이탈도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must fall. 그런데 또 링컨이 취임 연설 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걸 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링컨하고 유사한 이게 포스로 얘기했던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나는 노예제가 있는 주들에서 노예제에 간섭할 목적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믿고 그럴 의향도 없다. 응? 이건 또 무슨 얘기?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원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 일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뭐 이게 대통령이야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남부의 편도 좀 들어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부가 워낙 쪽에 그 센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남부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러면 계속 싸우는데? 북부랑 남부를 어쨌든 통합을 시키고 싶으니까. 통합이 안 되지 그게. 말 그대로 권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이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간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대통령 그렇게 힘이 이게 두 분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의도를 압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인데, 근데 미국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We the people. 칼슨 씨도 동의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이게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거였네. 바로 키워드를 이제 지원 씨가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언뜻 보면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지만 전후좌우를 보면은 우선 연방을 지켜야 되는 현실적인 순간에 링컨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하려는 그런 책임감도 같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예제 반대가 아니에요. 노예제 확대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링컨의 이중성, 너 대통령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 당선 어쨌든 간에 그런 노예제도 폐지 쪽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됐는데 남부 사람들은 좀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바로 들고 일어났죠. 대통령 되자마자요? 되자마자 남부주에서는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링컨이 되면 우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링컨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남부의 7개 주가 먼저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한번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탈퇴해버려 그냥 바로. 위기네.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예, 가슴이 맞았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미국 남북전쟁 전에 남과 북의 이 정치적인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역시 먼저 치고 나가죠. 연방을 탈퇴합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시작으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아나, 텍사스 순으로 연방에서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1860년 12월 남부연합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12일, 역사적인 날이죠. 썸터 연방 요새를 남부군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사 년 동안 전투에서 한 20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질 만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60만 명이 사망했어요. 60만 명이 사망했어요. 수점을 당시 60만 명이 어느 정도냐. 베트남 전쟁 이전에 미국이 참전했던 모든 나머지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입었던 총 재산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내전,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북전쟁입니다.